차량 운동학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차량 운동학 강의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차량 운동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차량 운동학을 어떻게 하면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지, 차량 운동학의 문제 유형들이 어떤지, 그리고 어떤 내용들을 배울지 목차를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운동학이 무엇일까요? 자동차 사고가 나면은 그 원인을 밝혀야겠죠. 그 원인을요, 기초 물리를 활용해서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즉, 차량 운동학은 기초 물리예요. 그러면 기초 물리는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수학적으로 규명하는 기초 학문입니다. 즉, 기초 물리는요, 수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차량 운동학을요, 어떻게 하면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사고 감정사의 기초 과목 4과목이 있죠. 그 과목 중 차량 운동학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요, 2차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는요, 차량 운동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은 2차 시험 자체를 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 운동학이 가장 중요한 과목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고득점을 맞으셔야 됩니다. 고득점을 맞기 위해서는요, 일단 먼저 기초 수학에 대한 이해가 필수입니다. 차량 운동학은 기초 물리고요. 또 기초 물리는 수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초 물리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또 필요하겠죠. 근데 이 물리를요, 처음부터 끝까지 완강하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가 물리에서 나오는 이론들 자체가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몰라도요, 중간에 알 수 있고, 그리고 중간에 몰라도 마지막에 가서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도 모르겠다 그러면요, 반복 학습하셔야 됩니다. 공부하다 보시면은요, 공식들이 나와요. 필수 공식들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그것들을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식 유도 과정까지 알면 더 좋겠죠. 그리고 일부 공식들은요, 2차 시험에서 그 공식의 유도 과정을 서술해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하면서요, 이 공식의 유도 과정은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 공식들은요, 반드시 암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암기보다 이해해 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이론적인 강의를 배운 다음에요, 기출문제를 많이 푸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요, 기출문제 유형 분석을 해보면요, 과거에 나왔던 문제가 또 나오고, 그리고 비슷비슷한 유형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만 많이 풀어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 풀 때요, 실전처럼 직접 계산하면서 풀어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정말 내가 시험 본다는 입장으로 기출문제를 풀고요, 그리고 계산기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십시오. 도로교통사고 감정사는요, 공학용 계산기 사용이 필수예요. 공학용 계산기는요, 각 메이커마다 약간씩 사용법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공학용 계산기의 사용법을 잘 숙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초 수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잖아요. 이 기초 수학을 몰라가지고요, 차량 운동학을 많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 운동학에 필요한 기초 수학에 대한 강의를요, 별도로 3강에 걸쳐서 해드렸습니다. 이항법, 피타고라스의 정리, 삼각함수, 그리고 근해 공식, 이런 말을 들었을 때요, 이건 내가 잘 아는 내용들이야 하면은 기초 수학 강의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이거 무슨 말이지? 하고 의혹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기초 수학 강의 먼저 들은 다음에요, 차량 운동학 본 강의를 들으라고 추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량 운동학 문제 유형입니다.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량이 제동을 시작하여 아스팔트 도로 30m를 미끄러졌어요. 콘크리트 도로 15m를 미끄러지고 정지했습니다. 이때 차량이 제동되기 전 속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만 가지고는 답을 산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단서가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동 이전 감속은 무시하라. 아스팔트 도로의 견인계수 0.8, 콘크리트 도로의 견인계수 0.4, 중력 가속도 9.8m/s의 자승입니다. 이런 문제를 보고요,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질량이 1000kg 그리고 동쪽으로 10m/s의 속도로 진행했고요. 쪽으로 15m/s의 속도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죠. 질량 2000kg인 자동차와 충돌했네요. 그리고 충돌 후 두 자동차의 방향과 운동량의 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이 문제를 보시면은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차량 운동화 배우면서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차량 운동학 강의 목록입니다. 브로그로 차량 운동학을 위한 기초 수학 3강에 걸쳐서 해드릴 것입니다. 물리량과 단위, 속도와 가속도, 뉴턴의 운동 법칙, 마찰 계수와 견인 계수, 운동량과 충격량, 그리고 일과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 파트 1에서 파트 6까지는요. 기초 물리에 대한 기본 이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키드마크와 요마크, 전복 및 추락, 블랙박스, 사고 기록 장치, 사고 유형별 속도 분석. 이 파트 7에서 파트 10은요. 기본 이론 배운 거 가지고 어떻게 활용해서 사고를 분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파트 11은요. 2차 대비 종합 문제입니다. 네 문제를 실었습니다. 이 문제들은요. 아마 기출문제보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정도 풀 수 있으면은요. 2차 시험 문제도 충분히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에 차량 운동과 기출문제 풀이해드립니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한 7년간의 기출문제이기 때문에요.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다 풀 수 있으면은요. 1차 시험은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차량 운동화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것은요. 물리량과 단위, 가학의 단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학에는요. 기본 단위가 있어요. 국제적으로요. 사용하고 있는 기본 단위는 MKS입니다. 이 MKS는요. 거리, 질량, 시간의 단위의 앞자입니다. 이제 거리는요. 단위가 미터입니다. 킬로미터도 아니고요. 센티미터도 아니고 미터입니다. 문제예요. 킬로미터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미터로 변환해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기본 단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물리에서는요. 변이, 위치의 변화가 기본입니다. 변이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많겠죠. 그냥 위치의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앞으로 어떤 내용인지 차근차근 배울 것입니다. 질량의 기본 단위는 킬로그램입니다. 그램 아니고요. 톤도 아니고요. 킬로그램입니다. 마찬가지로 톤으로 나왔거나 그램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기본 단위인 킬로그램으로 변환해가지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무게, 중량하고 질량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구분을 안 하죠. 그런데 물리에서는요. 질량하고 무게 또는 중량하고는요. 완전히 다른 물리량입니다. 그래서 무게하고 중량은 같은 뜻이고요. 그래서 이거하고 반드시 구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무게의 단위는요. 킬로그램 F 또는 킬로그램 중 또는 뉴턴, 킬로그램 메타퍼스칸의 자승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벌써 단위부터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질량하고 무게는요. 다른 물리량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다음에 시간의 단위는요. 세컨, 초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S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고 해석을 위한 물리량과 단위입니다. 단위를 무시한 계산식은 의미가 없다라고 적어놨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기본 단위를 활용해가지고 계산을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단위들은요. 기본 단위를 활용해가지고 계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첫 번째 속도입니다. 속도는요. 운동하는 물체의 단위 이동시간에 대한 위치 변화율입니다. 단위의 이동시간이 있고요. 위치의 변화율, 변이라고 그랬잖아요. 거리입니다. 이 변이하고, 즉 거리하고요. 이동시간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시면 됩니다. 그래서 속도는요. V는 T분의 D라고 되어 있습니다. D는요 거리이고요. T는 시간이죠. 거리를 시간으로 나눠준 것입니다. TE-TI 분의 DE-DI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리인데요. 여기 E는 end예요. 끝이란 뜻이고요. 나중이란 뜻이죠. 그리고 I는 initial이라고 해가지고요. 처음이라는 뜻입니다. 나중 거리에서 처음 거리를 빼준 거, 그리고
나중 시간에서 처음 시간을 빼준 거라는 뜻입니다. 델타라는 것은요, 변화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속도의 기본 단위는 미터 퍼 세컨입니다. 왜? 거리의 기본 단위가 미터고요. 그리고 시간의 기본 단위가 세컨이잖아요. 이 단위만 보더라도요, 미터 퍼 세컨의 거리를 시간으로 나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1m 세컨을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킬로미터 퍼 아워로 변경하기 위해서는요, 3.6을 곱해주면 됩니다. 문제에 킬로미터 퍼 아워가 나왔어요. 그러면 계산할 때 미터 퍼 세컨으로 변경해야 되잖아요. 나누기 3.6을 해주시면 됩니다. 처음 속도, 나중 속도, 이제 앞으로는 이제 많이 쓸 거예요. 속도의 약자가 V입니다. 그때 밑에 I 붙고 E가 붙습니다. I는 이니셜 해가지고 처음이고요. E는 end 해가지고 나중을 뜻합니다. 그래서 처음 속도, 나중 속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가속도입니다. 가속도는요, 단위 이동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율입니다. 이동 시간이 있고요. 속도가 있습니다. 속도는요, 이동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이었습니다. 그러면 가속도는요, 이동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율입니다. 즉, 가속도는요, A는 T분의 V입니다. V는 속도고요. T는 시간이죠. VE-VI, 즉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뺀 것을요, 나중 시간에서 처음 시간을 뺀 걸로 나눠주면 되는 사항이죠. 단위 보시면은요, 미터 퍼 세컨의 자승입니다. 속도의 단위가 미터 퍼 세컨이죠. 미터 퍼 세컨입니다. 그것을 또 시간으로 한 번 더 나눴죠. 이렇게 나눠줍니다. 두 번 나눴으니까 자승이 되겠죠. 그래서 미터 퍼 세컨의 자승이 됩니다. 가속도가요, 0보다 커요. 이거 플러스죠. 속도의 증가를 나타내고요. 가속도가 0보다 작아요. 마이너스죠. 속도의 감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힘입니다. 대문자 F를 약자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힘은요, 물체의 속도 변화와 변형시켜주는 원인이 되는 물리량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체에 가하는 힘의 크기와 방향에 따라 운동 상태가 달라집니다. 이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렇게 물체가 있어요. 정지하고 있는 물체예요. 이렇게 힘을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이 물체는 이 앞으로 움직이겠죠. 정지하고 있는 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면 속도의 변화가 생겼죠. 근데 이 물체가요,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체의 성질이 좀 말랑말랑해서 힘을 주면 잘 들어갑니다. 이렇게 힘을 줬습니다. 그러면 물체가 계속 들어가겠죠. 왜? 물체가 변형이 됐습니다. 즉, 이 힘이 속도를 변화시키고 변형시켜주는 그런 원인이 되는 물리량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물체에 가하는 힘의 크기와 방향에 따라 운동 상태가 달라진다 라고 했습니다. 직선상으로 줬을 때는요, 물체가 앞으로 밀려나가겠죠. 이렇게 사선으로 힘을 줬습니다. 그러면 이 물체는 어떻게 되겠죠? 이렇게 꺾이겠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힘의 식은요, F는 마라고 그냥 생각하십시오. MA입니다. M이 질량이죠. 그리고 A는 가속도입니다. 즉 질량 곱하기 가속도입니다. 단위 보시면은요,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의 자승입니다. 질량의 단위가 킬로그램이죠. 그리고 가속도의 단위가 미터 퍼 세컨의 자승이었습니다. 그래서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의 자승입니다. 자, 이것이 복잡하다고 해가지고요, N자 하나 써가지고요, 뉴턴이라고 읽습니다. 뉴턴 유명한 과학자죠. 이 과학자를 기리기 위해서 뉴턴이라는 단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뉴턴은요, 질량 1kg인 물질을요, 1m per second의 자승에 가속도를 생기게 하는 힘의 크기입니다. 즉, 이 물체가 1kg이에요. 그래서 힘을 주면은요, 이때 생기는 가속도가 1m per second의 자승이 1뉴턴입니다. 다음은 질량입니다. 질량은 M 소문자로 약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고유한 성질량이라고 합니다. 제 무거움을 표시하는 거죠.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단위는 킬로그램이죠. 지구에서든 달에서든 변하지가 않습니다. 질량은 무게하고 구분하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은 무게입니다. 지구가 물체에 미치는 중력의 크기입니다. 이렇게 물체가 있어요. 밑에 땅이 있고요. 그러면 이 물체는 어떻게 되겠죠? 밑으로 떨어지죠. 그 이유는 지구가 이 물체를 잡아당기는 중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중력 가속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게는요, W는 mg, 질량 곱하기 이 g라는 중력 가속도를 곱해준 것입니다. 단위 kgF 또는 kg 중을 사용하고 있고요. 또 뉴턴 kg/m의 자승을 사용한다고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F하고 중은요, 포스, 즉 힘, 중력을 뜻하고 있어요. 그래서 F는 포스, 그리고 중은 중력을 뜻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구에서 일반적으로요, 중력 가속도는 9.8ms의 자승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역마다 좀 다르지만은요, 이 평균값이 9.8ms의 자승입니다. 그래서 이 단위 자체에 이 앞에 숫자 9.8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뉴턴, kg/m의 자승은요, 이 중력 가속도의 앞에 숫자 9.8이 미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kg F중, 또 1kg F 또는 1kg 중은요, 1kg 곱하기 9.8m의 자승이고요. 그리고 kg/m의 자승으로 표현하려면 앞에 9.8이 더 포함시켜야 됩니다. 즉 9.8N이 되겠죠. 다음 중력 가속도입니다. 중력 가속도의 약자는 G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력의 영향으로 운동하는 물체에 생기는 가속도입니다. 이 물체가 땅에서 떨어져 있으면요, 이 물체는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죠. 즉 중력 가속도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력 가속도 G는 9.8m의 자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평균값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구의 평균값으로 특별히 정해주지 않는 한 상수값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수는 항상 같은 값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요, 이 중력 가속도는 지역 따라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 보시면은요, 단서로서 중력 가속도는 얼마라고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뭐 이렇게 9.8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10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10이 주어졌으면은요, 중력 가속도 값을 10으로 계산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력 가속도 값이 안 주어졌어요, 문제예요. 그러면은 그냥 당연히 9.8m의 자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운동량입니다. 운동량은요, 질량하고 속도를 곱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들은 뒤에서 배울 것입니다. 운동량은 그 대문자 P를 쓰고 있고요. 그래서 P는 mv, 질량 곱하기 속도입니다. 질량의 단위가 kg이고요. 속도의 단위가 m/s이죠. 그래서 kg, m/s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힘의 단위하고 좀 비슷하죠. 힘의 단위는 kg, m/s의 자승입니다. 그래서 이거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입니다. 다음에 충격량입니다.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이니까요, 운동량하고 충격량은 상당히 연관이 있겠죠. 그래서 충격량은요, 힘과 시간으로 곱한 겁니다. 네, 충격량의 약자는 I 대문자고요. 그래서 I는 FT, 즉 힘 곱하기 시간입니다. F, 힘의 단위가 뉴턴이죠. 그리고 시간의 단위는 세컨입니다. 그래서 충격량의 단위는요, 뉴턴 세컨이 됩니다. 네, 다음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네,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밥을 먹고 몸에 에너지가 충전돼야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의 공식은요, 2분의 1 mv의 자승입니다. 그리고 단위는 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줄도 유명한 과학자입니다. 다음에 1입니다. 1은요, 어떤 물체에 힘을 줘가지고 이동시키죠. 예, 그래서 힘하고요, 이동거리를 곱한 게 1입니다. 1은요, 힘 곱하기 이동거리입니다. 그래서 F는 마라고 했죠. F는 MA죠. 그래서 MAD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지금 단위 보시죠. M이 kg이죠. 그리고 A가 가속도니까요, m/s의 자승이고요. D는 거리니까 미터입니다. 이 미터를 m/s 자승에 곱해주면요, 미터의 자승이 되겠죠. kg, 미터의 자승 per second의 자승이 됩니다. 그리고 F, 힘의 단위는요, 뉴턴이죠. 그래서 뉴턴 미터가 되고요. 다 복잡하니까 그냥 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에너지하고요, 이런 단위가 같습니다. 다음은 기울기입니다. 노면의 경사죠. 경사를 표현하는 방법은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오르막도로 경사가 수평거리 100m입니다. 6가지 길이가 100m고요. 그리고 수직거리가 5m인 경우에 어떻게 표현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이 세 가지라고 했죠. 먼저 각도입니다. 세타값이라고 하죠. 이 세타값을 구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백분율,
퍼센테이지죠. 다음엔 9배, G라고 표현되고 있고요. 수직 수평비입니다.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함수에서요, 이렇게 T를 그리면 되죠. 탄젠트입니다.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요, 밑변분의 높이가 됩니다. 밑변이 100이고요. 높이가 5죠. 그러면 100분의 5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이 세타 값이에요. 각도잖아요. 그럼 각도 기준으로서 이항 정리하면 됩니다. 탄젠트가 이항 되는 거죠. 그러면 세타는요, 앞끝 탄젠트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1승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앞끝 탄젠트 100분의 5가 됩니다. 이 숫자는 그대로 따라오면 됩니다. 계산기로 계산하시면은요, 약 2.862도가 나옵니다. 자, 백분율입니다. 백분율은 밑변분의 높이 곱하기 그냥 100이죠. 그래서 퍼센테이지가 되는 사항입니다. 100분의 5 곱하기 100이 되겠네요. 그래서 5%가 나옵니다. 자, 이 900값, 수직 수평비, 이제 G로 표현되고 있고요. 이 수평비니까요, 그냥 밑변분의 높이네요. 그래서 G는요, 밑변분의 높이입니다. 그래서 100분의 5죠. 그래서 0.05가 됩니다. 자, 이 관계를 봤을 때요, 이 900값 G는요, 뭐하고 같아요? 탄젠트 세타하고 같죠. 같이 밑변분의 높이고요. 그리고 이 백분율은 곱하기 100을 해줬으니까요. 백분율 나누기 100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G는요, 탄젠트 세타하고 같고요. 이 퍼센트 나누기 100한 거랑 같습니다. 그러면 이 퍼센테이지, 이 백분율은요, 탄젠트 세타 곱하기 100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900값 G 곱하기 100 해주면 되겠죠. 차량 운동학에서 나오는 공식에는요, 이 세타 값을 사용하고 있어요. 정사가 퍼센테이지로 표현되어 있으면요, 이 세타 값으로 변경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견인계수를 배울 거예요. 견인계수 배울 때 마찰계수를 견인계수로 변경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이 900값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사를 퍼센테이지 또는 세타 값으로 나타나고 있으면요, 이 900값으로 변경해 주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식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마찰계수입니다. 그리고 약자는 이게 뮤라고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체에 작용하는 마찰력과 무게와의 비례계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나중에 또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마찰력은요, 운동하는 방향에 반대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뮤는요, G분의 A로 표현되고 있어요. G는 중력 가속도고요. 얘는 가속도죠. 견인계수입니다. 견인계수는 F로 표현되고 있고요. 물체에 작용하는 수평력하고요. 무게, 수직력과의 비례계수입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배우겠습니다. 정사면에서 마찰계수가 주어지면 견인계수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렇게 바꿔주는 방법은요, F는 뮤 플러스 G입니다. 900값이죠. 그래서 상향기울기일 때는요, 플러스, 그리고 하향일 때는 마이너스를 적용시키면 됩니다. 기울기가 5%입니다. 그때의 900값. 그리고 기울기가 5도입니다. 그때의 900값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배웠었죠. G는요, 퍼센테이지는 나누기 100 해주면 되고요. 도일 때는요, 탄젠트 세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G는 나누기 100. 이게 5였죠. 5 나누기 100이 되겠네요. 그래서 0.05가 됩니다. 그리고 G는 탄젠트 세타라고 했습니다. G는 탄젠트 세타, 탄젠트 5죠. 탄젠트 5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보는 걸로 하고요. 오늘 배우는 단위들은요, 앞으로 배워나갈 내용들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